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금 받아봤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는 말.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이겁니다. 연금이 줄었다. 물가는 오르는데 받는 건 그대로다. 아파서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저도 올해 67입니다. 그 말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할 때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노인 인구가 3억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3억 명이 매달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가 중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중국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 공장이 멈추고 한국 일자리가 줄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흔들립니다. 이 연결고리를 저는 35년간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노후를 국민연금 하나에 기대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설마 연금을 안 주겠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중국 노후 대재난은 국가가 설마 하다가 벌어지는 위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국제경제 분석 분야에서 35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요즘 중국 경제 뉴스를 보면 그때와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떻습니까? 연금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 노후 대재난의 4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립식입니다. 내가 젊을 때 낸 돈을 쌓아뒀다가 나이 들어서 돌려받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부가식입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낸 돈으로 지금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연금 시스템은 사실상 부가식에 가깝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20대, 30대 중국 청년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3억 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연금은 세대 간 계약이다. 지금 세대가 위 세대를 부양하고 나중에 다음 세대한테 부양받는 구조라는 거죠.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세대가 위 세대보다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그 조건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에도 저는 비슷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기금이 흔들릴 수 있다고. 당시 우리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찾아온 박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5세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20년 전 중국 산둥 지역에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싸고 젊은 노동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지 직원들 절반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장 일을 안 하려 합니다. 인건비는 10배가 올랐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지난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박 사장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중국이 변한 게 아닙니다. 늙어버린 겁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중국 연금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노후 자금 중 중국과 연관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중국 관련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3억 명.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십니까?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중국 노인 인구는 그 6배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3억 명이 매달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시설도 필요합니다. 국가가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아르헨티나 사례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를 냈을 때 가장 먼저 끊긴 게 연금이었습니다. 은퇴자들이 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국가가 연금을 못 주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국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 일부 성은 연금 기금이 거의 바닥났다는 보고가 수년째 나오고 있죠. 중앙정부가 돈을 끌어다 메우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부채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실에서 만난 이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2세 수출업자였습니다. 중국 파트너 회사와 15년 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2022년부터 대금 지급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 그 다음엔 두 달, 세 달. 알고 보니 그 파트너 회사 사장도 지방정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씨는 결국 3억 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기업으로 그리고 한국 수출업자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 중국과 직접 거래하시거나 중국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거래처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대금 회수 조건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중국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이미 기업과 개인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이를 둘 낳으면 벌금을 물렸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출산을 막은 겁니다. 당시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면 경제가 망한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서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일본이 이미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일본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년 뒤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바로 인구 절벽이었죠. 중국은 지금 그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이 채 안 됩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필요한데 그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결혼 비용, 주택 가격, 취업난. 중국 청년들은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중국에서 오래 살다 귀국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녀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집을 숱하게 봤다고. 그 자녀가 부모 2명과 조부모 4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라고. 4대1 가족 구조입니다. 한 명이 6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3억 명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국만의 문제처럼 들리십니까? 한국 출산율이 지난해 0.7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낮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준비를 미루고 있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중국이 흔들리면 왜 한국이 흔들리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기계. 중국이 소비를 줄이면 한국 공장이 멈춥니다. 한국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줄고 세금이 줄고 국민연금 재원도 흔들립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1997년 IMF 때 저는 현장에서 이 연결고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태국 바트화 위기로 시작된 충격이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 처음엔 다들 태국 문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석 달 뒤 회사가 문을 닫는 걸 봤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하나가 무너졌는데 중국 경기가 식었고 한국 수출이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제게 상담으로 온 최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8세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였습니다. 공장 매출의 60%가 중국에 납품하는 부품이었죠. 2023년부터 주문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매수 경기가 식으면서 현지 완성차 판매 자체가 줄어든 것도 컸고 중국 현지 업체들이 자체 생산을 늘린 것도 이유였습니다. 최 사장은 지금 공장 규모를 줄이고 직원들을 내보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중국이 늙어가는 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본인의 사업이나 직장이 중국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직접 거래가 없어도 거래처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예상보다 빨리, 예상보다 가까이서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의존 자산 비중을 지금 당장 점검하고 분산하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중국 의존도 높은 거래처들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 펀드, 사업 거래처 중 중국 비중이 30%를 넘는다면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십시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처럼 인구 구조가 젊고 성장하는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십시오. 당장 전부 바꿀 수 없다면 새로운 투자나 거래는 중국 이외 지역으로 시작하십시오. 분산은 수익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연금 추가 적립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한국 국민연금도 20년, 30년 뒤 고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노후 위기는 한국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쌓는 수단이 여럿 있습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제가 상담한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30대에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유동성을 지금 당장 확보하라는 겁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도 만듭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 속에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현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때, 주식이 반토막 날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지금 당장 월 수입의 10%라도 현금성 자산으로 비축하십시오. 비상금 석 달치를 만드십시오. 그 현금이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노인 3억 명은 남의 나라 통계가 아닙니다. 그 위기가 이미 한국 수출 현장으로, 중소기업 공장으로, 자영업자 매출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금기금 고갈, 인구 절벽, 부가식 구조의 한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부류를 모두 눈앞에서 봤습니다. 지금 중국 노후 대재난을 보면서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본인의 연금 명세서를 꺼내보십시오. 중국 관련 자산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세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